네, 안녕하십니까 미니마스입니다. 예상치 않게 지금 영상을 찍게 된 게 제 5번 기구 412 다운 도브 계열이 있잖아요. 앞뒤가 짝등해요. 이 자전거들은 근데 지금 요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지금 대전 미벨동 톡방에서 그 안에 뭐 정비사 출신부터 해서 자전거 제작하는 분까지 계셔요. 뭐 미벨러들 원래 정상 아닌 거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데 그 제작하시는 분이 제작을 해야 되잖아 보통요. 근데 그 기업의 영역이라는 거는 좀 별개 문제예요. 마치 그 스포츠카 만드는 회사에서 그 레이서를 월급을 줘가면서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영역이 별개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걸 잘 만드는 거고 이 기업이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그 값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게 그 결과값 그 데이터 주행 데이터에 대한 거는 그거는 별개의 영역이에요. 시간도 많이 들고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최적 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변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왜 지금 412를 끌고 왔냐면 412는 이게 엄밀히는 일단은 3단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3단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는 1차적으로 412가 그렇잖아요. 다운 도브라는 모델이 요 허브 폭이 뒤에가 보통 130이고 130이나 135잖아요. 근데 그 뭐 120인 뭐 다운 커브 같은 게 있고 뭐 112mm인 브롬톤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85예요. 412 자전거는 85예요. 뒤에 요 바퀴 가운데 축이 길이가 85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자전거는 5단인데 이거 제가 튜닝을 해놓은 거죠. 근데 이게 보통 이 자전거들이 원래 1단으로 나왔다가 3단이 나오고 3단이에요. 그리고 보통 3단이에요. 5단인 거를 지금 나오는 걸 구경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알리 쪽은 뒤지면 아마 하나가 있긴 있을 거예요. 라이트 프로에서요. 근데 이 지금 미벨동의 제작사분이 지금 문의를 해주신 게 뭐냐면은 브롬톤이에요. 브롬톤에다가 112mm죠 그럼요. 거기에다가 외장 3단 내장 말고요. 애초에 내장했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외장 3단에 그 외장의 3단에다가 그럼 기어가 3개잖아요. 딸랑 3개인데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 기어가 3개고 그러니까 이 지금 요런 이빨들 있잖아요. 요런 이빨이 3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게 3개밖에 없는데 그럼 이 이빨마다 개수가 그러니까 이빨 요 날 있잖아요. 요 층이 요 이빨에 개수가 있거든요. 요 개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거기에 대한 문의를 한 거예요. 기어가 3단이라는 거는 선택지가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골 때리는 문제예요. 생각보다요. 왜냐면 거두절미하고 선택지가 3개잖아요. 그럼 어떻게 놔야 될까요? 왜 기어의 선택지가 왜 있는지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평지면 상관이 없어요. 평지면 1단이면 돼요. 출발에서는 어차피 부하가 걸리겠지만 그게 평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냥 기어 1단이 최적이에요. 출발할 때는 힘들 뿐이지 어차피 항속 유지하는 항속 그 한 개 단을 항속 유지하는 최적 그거 기어 비만 해가지고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길이 미세하게 평지라고 해도 우리가 모르게 그 느끼지 못하는 막 1, 2도 막 요런 부분에서 1, 2도 너무 큰가? 어쨌든 그 막 진짜 미세한 1도 그 요런 정도에서부터 2, 3 그리고 막 높아지면 막 10도 넘어가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막 30도 넘어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흔히 어필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거기에 해당되는 각과 어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각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그런 환경적 변수 때문에 이 실제로 그럼 최적 이 이빨 수가 엄청나게 머리가 아픈 부분이에요. 실제로요.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면은 기어가 많을 때는 상관없어요. 7단부터는 이미 실상으로는 근데 거의 5단부터 상관이 없어요. 4단부터는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은 평지 항속이 있죠. 항속 있고 어필이 있는데 이렇게 딱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그 미세 그거 조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요.
제일 높은 단이 보통은 11T잖아요. 실제로 이 경우에는 지금 9T가 달려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 규격이 아니니까 예외로 할게요.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브롬톤에 들어가는 걸 문의 주셨기 때문에 제일 뒤에, 앞에는 일단 제외를 하고요. 여기를 최적을 맞췄다고 가정을 할게요. 뒤에가 제일 그 높은 단이 3단이잖아요. 제일 높은 게 11단이란 말이에요. 11단이면, 그러면은 11단이면 이거 항상 11단 맞췄으니까 그 다음 거는 막 3개밖에 선택지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막 팍팍 높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얘기가 나온 게 뭐 이거 다음에 여길 17로 하고 여길 21로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망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자전거를 운행하는 거를 기어 B가 막 7단 되고 막 7단 이상 되고 막 지금 10단, 11단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어가 3개밖에 없으면은 이게 뭐 하고 싶은 거를 이미 3단, 4단까지는 정말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가 결여가 돼 있어요. 그러면 3단에서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평지가 미세하게 바뀐다고 했잖아요. 미세하게 바뀐단 말이에요. 미세하게. 우리가 못 느낄 정도의 미세한 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한 계단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최고단하고 그 다음 그 기어 단이 평지, 그 미세하게 바뀌는 그 평지 그거 있잖아요. 그게 때때로 살짝 오르막일 수도 있고 살짝 내리막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평지거나. 그 미세 조정 때문에 결국은 그거 하나 때문에 2개의 단이 무조건 거기에 사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1단이면은 최고 단이 11단이죠. 그 다음에는 무조건 13T가, 12T는 너무 가까워요. 그거는 더군다나 선택지가 많지도 않은데, 일단 그 규격 그것까지 할 필요 없고 2단 정도 범위를 벌려요. 3T가 이상 차이가 나면은 이건 기어 변속이 아니라 점프예요. 점프가 돼버려요. 그 느낌이, 이게 오르막이 돼도 우리가 변동할 때 그게 2T 단위로 변속이 되면은 부드럽게 변속이 되는데, 3T 이상이 점프가 되면 갑자기 확 주저앉아 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케이더스 문제가 발생을 해버려요. 이거는요. 지금 최대한 제가 표현을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느낌을 지금 제가, 왜냐면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문 용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페달질이 딱 오르막에 최적화되지 않는 느낌인 거예요. 3T가 넘어가면요. 그러기 때문에 3단, 즉 3단 변속, 3개의 선택지밖에 없는 변속은 11T하고 그 2T 차이가 나는 13T를 둘 수밖에 없어요. 이 2개가 평지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남은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3단, 2단이 2개가 같이 붙어 있어요. 11단, 11T, 13T가 붙죠.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어필인데, 남은 게 하나가 어필이거나 어필을 하든 아니면은 비슷하게 가벼운 출발시 그거를 하든 뭔가 어느 쪽이든 하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어필을 버리겠다 하면은 그냥 똑같이 뭐 11, 13 아니면 15나 17. 그래서 실제로 그 자전거 제작회사에서 나올 때 그렇게 많이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선택지가요. 근데 다 필요 없다. 이거 2개를 놔두고 여기를 최적 어필로 하겠다. 그럼 어필을 할 때도 그럼 마찬가지로 어필을 왜냐면 3단 기어잖아요. 2개가 평속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버린다? 그러면요, 그 자전거는요, 평지에서 쓰레기가 돼버려요. 진짜요. 이 2개의 희생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로요. 아까 얘기했듯이 평지가 완전 영도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이때 진짜 요때 이게 그 조율이, 그러니까 그 2계단이 희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조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1계단으로 이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짜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전거 자체가 싫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2개는 무조건 평지에서 같이 붙어서 갈 수밖에 없고 11T, 13T예요. 그래서 그럼 나머지 하나를 이 손 좀 이상한데, 그 나머지 하나를, 그러니까 그 출발할 때 출발 가속 그걸로 할지 아니면 어필로 선택한다고 해도 어느 각에 맞출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가장 보편적인 각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 보편적인 각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필도 분명히 각이 무수히 그할 거란 말이에요. 너무 높으면은 그 하나를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높은 거는 애초에 그 하나에다 넣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런 높은 각은 흔하지 않으니까. 그럼 보편적인 각이라는 게 뭐 제가 대략 생각하기엔 뭐 한 10도 아니면은 약간 10도에서 한 8도?
그 사이. 그러면은 그렇게 맞춰놓으면은 10도를 넘어가면은 힘들 거예요. 그거보다 또 아니면 뭐 막 실제 10도나 8도 그 사이에 맞춰놨는데 경사각이 5도야. 그러면은 너무 편하지만 어필해서 속도를 못 내는 거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3단 기어는 그 선택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로 결과값이 너무 뻔하지만 11, 13, 그래서 13에서 뭐 그대로 또 똑같이 11, 13 그 규격대로 15를 넣던, 아니면 17, 아니면 진짜 크게 넣으면 19, 그게 한계예요. 11, 13 요거는 고정이고 아무리 높여봐야 19가 한계예요. 근데 19만 해도 외곽으로 여행이 가능해져요. 외곽으로 여행이요.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T에서 이 3T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런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해요. 이걸 많이 해본 분들, 그리고 이걸 그 튜닝을 해보신 분들은 이것저것 다 넣고 해본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4T로만 넘어가도 아까 그 봐봐요. 이 두 개는 고정인데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필을 선택했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를 정말 현명하게,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서 어디에다 놔야 가장 실제 내가 다니는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티를 맞춰야 되는 마지막 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두 개는 늘어난 거예요. 4단이라는 건요. 자전거 4단이라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하물며 7단이라는 거는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미 아까 3단은 고속은 버려야 돼요. 평지 위주로 이걸 두 개를 놓고 나머지는 그 어필이나 아니면 가속 관련 그렇게 거기에다가 어디에 놓을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7단이다? 그러면 평지도 조정 다 하죠. 어필도 되죠. 고속도 또 거기 조정 범위가 있는 거야. 고속도 뭐 몇 개씩 선택이 있고 평지 두 개에다가 어필도 선택할 수 있고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7단이면 생활차라고 어쩌고 하지만 사실 자전거 역사를 봐도 그렇고 처음에 7단이 어디 있어요. 7단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자전거 역사의 그 기어의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기업의 이 규격이나 실질적인 이런 튜너들은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걸 제가 좀 세게 얘기할게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 허세하고 그런 거 쩔잖아요. 그거 알고 있잖아요. 굳이 뭐 이게 기다 아니다 뭐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잖아요. 10단, 11단 지금 12단까지 나왔잖아요. 12개의 선택지까지 나온 마당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전거들 뭐 7단, 뭐 8단, 9단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걸 알면은, 이 자전거의 기업이하고 역사를 알면은 절대 할 수가 없는 짓이에요. 생활차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자전거 비싼 것도 있고 다 있고 하지만은 허세 부리지 마세요. 진짜 없어 보여요. 제가 웬만하면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1,000만 원짜리 자전거 정비 못하는 사람들 태반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밖에서 사고가 나니까 기본적인 수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대비상으로요. 펑크 땜빵이나 그런 거, 그것도 대부분 못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정비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뭐 예를 들면 생활차에 들어가는 소위 듣보잡 중에 가장 밑바닥, 더 이상 밑바닥도 없는 브랜드가 뭐냐면, 이거 모를걸요? 모르는 사람이 있고, 썬런이에요. 썬런 정비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게 시마노나 스램 같은 그런 이름 있는 고가의 이름 있는 브랜드일수록 정비하기가 더 편해요. 근데 이름이 없는 자전거일수록 더 힘들어요. 더 어렵고요. 물론 내장기어 좋은 건데도 아예 그냥 기계가 다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제외하고 외장만 가지고 해도 이 구동계 변천사를 한 10년 이상 자전거를 탄 사람들은 이걸 알 거란 말이에요. 기어 구동계가 발달한다는 의미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시마노하고 스램이 얼마나 대단한지, 뭐 아니면 뭐 캄파놀라나요? 그쪽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얘기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허세를 부리지 말라고요. 기어가 발달하면 발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뭐 외관이 아름다워진 건 디자인은 제외하고요, 갈수록 단순해져요. 이 조작은 더욱더 정밀하고 정확하고, 그러면서 얘는 작아지죠. 더 정밀하고, 그리고 변속 레버도 그렇고요. STI 로드 것도 마찬가지죠. 더 작고
더 정확해지고 더 부드럽고 정확한데 동시에 구조도 더 단순해져요. 쓸데없는 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진짜 신기한 게. 그러기 때문에 생활차에 들어가는 가장 밑바닥 브랜드들이 있죠. 걔네들이 정비하기도 진짜 빡세고, 예, 고치고 뭐 그거 정비 뭐 그런 거 막 뭐 교체할 때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썬런 정비 안 해본 사람들, 애들 띠리릭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 정말 그야말로 완전 밑바닥, 그거보다 더 밑바닥이 없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정비 안 해본 사람들은 뭐 크랭크 여기부터 해가지고 완전 밑바닥이면 밑바닥으로 다 힘들어요. 이게 비싸면 비쌀수록 편해요. 아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특수 그런 지금 그럼 여러분들 쓰는 그 거기에 들어가는 비비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프레스 계열 같은 게 공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어차피 전문샵에서 하는 거고 일반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프레스도 원리 자체는 단순해요. 그거를 그 정비가 용이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어의 발전이라는 거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 걸 그러니까 감사해야 할 부분도 있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건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러니까 인류가 이뤄낸,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사회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항상 느껴요. 그게 혜택이에요. 이걸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거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만 자전거 아니라도 나머지도 다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거든요. 혜택을 우리는 느끼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비싼 거 갖고 있다고 허세지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막 밑에 그걸 무시하고 막 이런 거,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그렇고 비싼 거 갖고 있는 그 새끼들이, 예, 머무단 이유가 제가 지금 이성을 잃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순간 생각하고 정리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격하게 얘기하는 건데, 자동차, 근데 보통 양아치 새끼들이 그 짓을 하는데, 차 좋은 거 갖고 있는데 그 안 좋은 거 갖고 무시하는 그 새끼들 있잖아요. 그 사람 같지 않은 유사인간 새끼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100%의 차를 몰라요.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자전거가 싸도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 역학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 3,000만 원이든 5,000만 원짜리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절대 무시 못 한다고. 그걸 알면은, 그 기계를 이해하고 그 기계의 역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할수록 절대 그거는 하나의 과거에 나쁘다고 해도 지금 거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기계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때 과거의 물건이거나 그것도 한 단계야. 기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기계 역학의 단계의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무시할 수 있냐고 그거를.